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미국의 그런 큰 위기이고, 다만 이번엔 전 글로벌 리세션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코로나 때처럼 떨어지지는 않고 사람들을 다 깜짝 놀래킬 만한 베어마켓 랠리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래 왔다, 역사적으로. 그럼 오늘은 그 왜 또 그렇게 푹 내린 거예요? 뭐 트럼프가 별 얘기 안 했는데. 뭐 뉴스에서는 네. 이제 파월을 또 압박한다. 그래서 파월 의장 뭐 이제 또 트위터에다가 이제 쓴 거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너무 이제 강하게 파월 의장이 뭐 이제 못 하고 있다고 공격을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파월을 경질시키려고 하는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에 기반한 건데 그냥 그런 신용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또 뭐 국채금리 오르고 주식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었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무슨 지표를 제일 눈여겨 보십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아니면 뭐 미국 주가, 환율, 저는 뭘 좀 지난번에 이프로님하고 얘기했을 때 나왔을 때도 그때도 제가 장기 금리를 계속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여전히 장기 금리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특히 주식이 크게 빠지면서 또한 장기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죠. 많이 오르면서 당장 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숫자가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동시에 달러까지 약해지는 이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 현상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해석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자들이 좀 달러에 대한 신뢰, 뭐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조금 미국의 달러 표시 자산으로 좀 탈출하는 상황이다. 다 팔고 미국 떠난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미국 달러 가치도 떨어지지. 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주장을 저는 이제 조금 22년에도 한번 크게 하락장이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쯤에도 이미 그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사실 3프로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너무 빨랐고 풀렸던 것 같은데 다만 그런 주장이 좀 시기적으로는 제가 빨랐을 수 있으나 저는 근본적으로 뭐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매우 큰 트리거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그게 기본적인 어떤 관세 때문에 지금 시장이 다 빠지고 관세 때문에 뭐 오히려 뭐 한국이나 신흥국 주식은 비교적 괜찮은데 미국 주식이 크게 빠지는 와중에 뭐 미국의 금리만 또 크게 상승하고 신흥국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국 금리만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그렇게 오르면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또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강해져야겠죠. 특히 주식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달러까지 하락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반대로 금은 실질 금리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믿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금 가격은 실질 금리가 오르든 뭐 장기 금리가 오르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정고점을 경신하는 이 현상이 금리 오를 때는 사실 금은 안 올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 현상을 잘 파악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무서운 좀 최근의 장세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거고 좀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다 팔고 금 사러 가는 건데 아주 요약하면 거칠게 요약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기회와 힌트를 얻게 될까요? 네, 금은 물론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뭐 금을 다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언제든 20-30% 정도의 조정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자산 중에서는 저는 뭐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신흥국 주식이 뭐 저렴하다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워낙
지난 10년 넘게 미국 주식만 좋았다 보니까 네, 네. 다만 그래서 또 거부감을 가지시겠지만 또 한번 매크로 사이클 자체가 지금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인 ROW 그러니까 레스트 오브 월드 예. 그 중에서도 신흥국 그리고 뭐 저는 유럽 주식도 좋아 보이고 중국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 아닌 주식이 괜찮은 것 같다. 네네 맞습니다. 유럽 주식, 뭐 중국 뭐 주식. 중국은 제가 과거부터 계속 좋다고 했었고 사실 24년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나스닥보다 항생 테크 지수가 훨씬 크게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 작년에. 현재까지도 24년 1월에 잠깐 좀 항생 테크가 빠졌던 걸 제외하면 예. 거의 1월을 제외하면 1년 넘게 거의 2.5배 뭐 이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국은 너무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라 밸류에이션 어쨌든 주식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매우 저렴하고 반대로 매크로 사이클도 신흥국이나 중국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재정 부양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유럽은 네. 예. 미국은 반대로 재정을 오히려 긴축을 하겠다라고 그동안 하고 너무 많이 썼으니까. 너무 많이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 나온 조절하게 긴축하겠다 그리고 뭐 부채로 관세를 매겨서 우리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미국 사이클에는 미국의 투자 사이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다는 신호니까. 그렇죠. 미국 정부가 풀 돈은커녕 운영비 없어서 관세로 받아야 되겠다는 뜻은 맞습니다. 그러면 관세라는 거는 당연히 성장에는 반성장적이고 뭐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뭐 장기로는 뭐 좀 각자 보는 게 다를 수 있으나 어쨌든 확실한 건 인플레이션에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인플레이셔널이 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풀 여력이 없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5년째 넘어서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과 부양 정책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다만 이제 그와 반대로 ROW 같은 경우는 지금껏 23년, 24년 미국이 그렇게 재정을 풀어서 어떻게 나 홀로 약간 성장에 대한 기대에 대한 프라이싱을 다 끌어왔을 때 지금껏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소외됐는데 네, 소외됐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뭐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요즘 주식 빠지고 그러는 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요란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관세 정책을 안 했거나 다시 되물리거나 없었던 일로 한다 하더라도 네네. 미국은 갈 만큼은 갔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3프로에서도 종종 얘기를 과거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좀 미국 주식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말을 하셨던 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그냥 너무 비싸다. 미국 주식이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건데 모든 성장에 대한 희망을 다 프라이싱한 좀 가격에 좀 말도 안 되게 거래가 됐다라고 봤던 게 이제 입장이었고 그렇게 밸류에이션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비싸졌을 때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자산을 원해서 달려갈 때 그게 같이 올라갈 땐 괜찮은데 더 이상 사줄 사람이 그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울 때 이제 그런 지점까지 다르면 아주 작은 뭐 바늘 하나만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트리거가 관세였을 때 관세라는 엄청난 이제 좀 강한 트리거인 거죠. 심지어 지금까지 좀 길게 본다면 달러 자산이 이제 달러 패권 제가 또 관세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껏 사실 트럼프는 그러잖아요. 계속 미국 밖의 나라들이 자기들을 갈취해 먹었다. 예, 그래서 뭐 무역 적자, 뭐 쌍둥이 적자 이 책임이 다 이제 ROW의 잘못이다. 동맹국이고 족국이고 가리지 않고. 근데 결국에 뭐 그게 다 정치 메커니즘으로 힘들어지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하면은 이제 자기 표밭에 이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달러의 기축 통화의 지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플 뭐 예를 들어 중국을 대상으로 굉장히 큰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중국이 사실은 그 애플 뭐 휴대폰을 만들어서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실제 중국이 가져가는 거는 거기서 정말 실질 재화와 실질 노동력을 공급해서 찍어낸 달러와 바꿔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걸 가져가는 거는 기껏해야 100만 원 중에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략적으로 뭐 한 3만 원을 가져간다고 해볼게요. 뭐 대략 아주 작은 퍼센티지를 다 가져가는데 중국의 제조업들은 나머지 90만 원 이상에 대한 거는 미국의 기업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미국인들이 경상수지가 쌍둥이 적자가 커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저축을 안 하고 소비를 계속 더 빚내서 소비를 해왔고 그게 가능한 기축통화의 달러를 믿고 그렇게 정부든 개인이든 그렇게 해온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사실 저축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연준이나 정부가 너무 비대해져서 연준이라고 치면 자꾸 저금리 정책을 10년 넘게 유지를 해왔고 금리가 낮으면 단기금리든 장기금리든 모든 금리가 낮으면 저축을 할 요인이 없어지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너무 낮았다? 그렇죠. 08년 이후로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양적 완화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장기물 금리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했던 거는 거의 미국이 제일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다. 저축을 안 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미국이 저축 안 한 건 기축통화국 된 다음부터는 계속 안 했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1970년대, 60년대 이제 이때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전에 5, 60년대 그때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채권국이었습니다.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국. 미국의 임금이 그때는 가장 전 세계에서 높았고 굉장히 그럼에도 생산성이 제일 좋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메이드 인 USA였어요. 근데 실제로 60년대의 상황과 이제 미국의 2010년대 상황이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두 시기의 공통점은 그 두 시기에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좀 포퓰리즘적인 이제 정책들을 많이 했던 거죠. 재정 지출도 많이 쓰고 뭐 전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제 근본이자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자를 폐기했고 그러니까 달러를 원래 주면 금과 바꿔야 되는 그 말은 결국에 부채를 더 내서 쓰겠다라는 그 이후부터가 이제 71년에 근본이자가 폐지된 이후부터가 사실은 미국인들의 실질 임금이 계속해서 내려갔고 자산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돈 찍어서 풀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찍어서 풀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산 뭐 이제 빈부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통은 정치인들은 사실은 가장 편한 게 사실은 뭐 이제 좀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십 년의 과거와 역사가 있는데 또 표를 얻기 가장 편한 거는 어쨌든 남 탓하면 가장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미국은 중국이 엄청나게 뭐 제가 또 한국은 좀 반중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지금껏 미국의 룰을 따라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만들든 뭐 양말을 만들든 정말 그 아주머니들이 실질 재화와 실질 노동력을 몇 시간씩 투입해서 아이폰을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갔네 이렇게 욕하는 거는 그럼 그렇게 치면 그 아주머니들이나 그 조립하시는 분들이 와 이걸 내가 조립하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나도 아이폰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갖지 못했죠.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조립도 안 하면서 중국이 제조하고 한국은 뭐 재포장하고 막 이렇게 뭐를 해서 하면 미국은 최종적으로는 돈 찍어서 소비를 하면 되는 구조였던 거죠.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그 신뢰라는 게 사실 근본이자가 깨지면 사실 실질적인 신뢰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신뢰가 근본이자가 깨지고도 유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돈을 빌려서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쓰고 그 돈으로 아이폰 사서 쓰고 국민들도 맞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더라도 그래도 미국이니까 라는 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부채가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앞으로 이자 내기도 버거울 텐데 라는 수준인 게 이미 몇 년 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끝에 가는데도
22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실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를 달하는 정말 그런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네.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질 때마다 달러가 약해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 달러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시장은 연준을 두려워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거지. 예. 지금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목표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에 대한 신뢰가 엄청 강했고 예. 오히려 리세션을 두려워했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높게 오를 때마다 달러는 강해지고 반대로 금 가격도 하락하고 22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역학인데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수십 년 만 40년 만에 나온 수치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앞으로 보통 같으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높아지겠구나. 예. 와, 전년비 9%야? 이거 10%가 될 수도 있겠구나. 돈가치 떨어지겠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고 오히려 실물 제화로 옮겨가든지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저도 그게 굉장히 특이하게 기억을 했었고 사실은 저는 이러한 현상이 결국에 이렇게 트럼프가 트리거를 터뜨려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ROW가 레스트 오브 월드가 미국 밖의 나라들이 알아서 야, 저 미국 진짜 부채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알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관세를 통해서 자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신뢰에 굉장히 지금 자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게임을 그동안 벌여왔다가 네네.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트리거가 돼서 요즘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대로 시나리오가 벌어지는 거다라는 네네. 말씀인데 그럼 미국의 일단 미국 부채, 미국의 부채 특히 이제 정부 부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네네. 미국의 정부 부채는 어디까지가 그럼 그게 임계점입니까? 즉 이론적으로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연준이 계속 발권력을 동원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면 네네. 연구 기관처럼 돌아가기도 하는 건데 네네. 무리스럽긴 하지만 지금도 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연준이 돈 찍었죠. 어디서 찍었겠어요? 네네네. 뭐 지금도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2025년에 그게 갑자기 올스톱 될 이유는 없잖아요. 네네. 여기를 넘으면 안 되는데 얘가 터치를 했네? 뭐 그런 포인트와 지점이 있는 겁니까 원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건 어쨌든 간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도 몰고 온다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채권 시장에서 어쨌든 불안해하는 움직임인 거거든요. 금리 오를까봐 네. 채권값 떨어지니까. 네네. 예. 근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 저는 오히려 파월이 지금 기준금리를 내린다. 갑자기 이제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내리겠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와 됐다 이제 주식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랠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내리면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인플레가 저는 뭐 일단 그걸 떠나서 인플레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커브가 스티프닝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작년 9월과 똑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파월이 금리를 내리면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금리를 막 내리면 장기 금리가 크게 튀어오를 거라는 거죠,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임계점인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뭐 인플레이션과 재정에 대한 재정 이제 끝없이 재정을 이제 풀어서 포퓰리즘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채권 시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면 양적 완화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러겠죠. 예, 주식이 폭락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미국에서 오히려 연준이 좌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폭락하면서 장기 국채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주면 그게 아니라 반대로 주식이 빠지는데 장기 금리가 너무 크게 올라버리면 그때는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채권을 연준이 사줘야 된다. 맞습니다. 예.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달러의 큰 약세가 발생해요. 많이 돈을 푸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텐데 네. 제가 질문드린 거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턱에 찼다. 네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 턱에 찬 부채 때문에 트리거가 발생한 거다 탈출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턱이라는 게 어디냐 그럼
그동안에도 비변칙적인 방법이라면 변칙적인 방법, 네네. 현대 자본주의의 전형이라면 현대 자본주의의 전형인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가면서 네네. 은행이 미국 국채 사고 그 미국 국채 사서 중앙은행한테 갖다 주면 중앙은행은 돈을 주니까 네네네. 그 말은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미국 국채 사주는 거랑 똑같고 어느 나라든 비슷하게 그렇게 네. 통화량도 늘려가면서 그 정부 부채가 숫자가 커지고 있지만 아무 문제 없잖아요. 특히 선진국은 국가 디폴트가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데 앞으로도 하겠다는데 네. 왜 뭐가 문제지? 무슨 턱에 걸리는 게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게 문제라면. 굉장히 사실 어떤 딱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만약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GDP의 성장이 돈 푸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면 그거는 오히려 용인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GDP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그거야 좀 네, 괜찮죠. 네. 그리고 예. 일단 임계점 자체가 임계점이 제 기준에서는 일단 그냥 GDP 대비 100%가 넘어가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좀 다르고요. 국가 부채가? 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간다라는. 그건 왜 그래? 왜 100%예요? 80% 보통 많은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좀 유명하셨던 분들이 연구를 하신 걸 찾아보면 부채 자체가 GDP 대비 80%를 넘어가면 부채가 는다고 해도 전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이 나타난다라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채가 GDP 대비 뭐 100%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가계로 치면 제가 가장인데 제가 소득보다 실제로 빚을 내는 게 더 훨씬 많은 상태에서 제가 뭐 월에 500만 원 버는데 예를 들면 저는 600만 원씩 뭐 신용카드를 돌려받기를 한다든지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뭐 만약에 어떤 뭐 진짜 관세라든지 뭐 어떤 성장이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암초를 만난다면 하여간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다. 네네네 맞습니다. 턱에 찼다는 그게 그런 한 100% 정도? 지금 금 가격이 예. 뭐 3,400불이거든요. 제가 과거에도 금을 뭐 자꾸 제가 얘기했었다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에서도 많이 금을 얘기를 했는데 그 금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3,400불의 금 가격은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현재의 연준조차 여전히 지금 통화 정책이 이완적이다라는 거를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옐런 그린스펀이 2000년도 초반에 자기는 금 가격을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그때가 금이 300불, 400불 뭐 이랬는데 400불이 간다면 나는 지금 통화 시장이 너무 이완됐다고 너무 비둘기적 이완됐다고 보고 금리를 올리고 예. 금 가격이 300불로 떨어지면 예를 들자면 이거는 긴축적이구나 라고 볼 텐데 이완하고 네. 근데 사실 금은 아주 사실 뭐 많은 해석이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거든요. 예, 예. 통화적인 전 세계 예. 유일한 통화적인 원자재인데 기준점.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금리를 인하를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이니 지금 금 가격이 물론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20-30% 정도는 빠질 수 너무 크게 올라와서 이제 그렇다라고는 보지만 매우 뚜렷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많이 돈이 풀렸다는 신호다 이거죠, 금값은? 지금 3,400불이니까. 미래를 프라이싱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럴 것 같다라는 풀릴 것 같다. 예, 앞으로 그럴 것 같다는 신호도 네. 보여주고 있고. 현재 뭐 많이 풀렸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돈을 계속 풀어가면서 쓰는 이 시스템이 한계에 도다르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금값도 그렇고 맞습니다. GDP 대비 100%를 정확히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국채도 그렇고 120% 정도 됩니다. 유럽은 국가 부채 괜찮아요? 미국에 비해서? 유럽도 거기가 더 높지 않나요? 유럽도 GDP 대비를 보면 거의 뭐 비슷한데. 네. 근데 거기도 새로 돈 풀기 시작한다면서요? 그건 맞습니다. 거기는 풀 수 있고 미국은 풀 수 없어요? 그 똑같이 턱에 찼는데? 유럽은 다만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뭐 유럽도 높은 편이지만 예. 재정에 대한 규율이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가 예. 전세 재정 규율이 굉장히 좀 예전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국가잖아요. 독일. 예. 그래서 재정에 대한 재정 준칙을 굉장히 중요시 해왔습니다. 독일은 많이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별로 좀 다른 편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22년 이후 뭐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22년 이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미국 정도로 그런 무리하게 한 국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GDP 대비 200%의 돈을 하여튼 왕창 풀었다. 최근 몇 년 맞습니다. 사이에. 맞습니다. 너무 많이 풀었고 미국이 그거를 예. 또 중앙은행이 이렇게 다시 또 흡수하려고 그러면 또 그 행정부에서 또 이제 그 재정 지출로 돈 풀고 이런 식의 이제 그 규모의 차이가 너무 절대적으로 크다는 얘기고. 미국은 아무튼 그 문제,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네네. 지속 가능하지 않은 페달을 밟아오다가 이번에 네네. 넘어진 거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었지만 그래도 미국 최강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도 1등이고 이제 그런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자기들의 복을 트럼프와 제가 봤을 때 트럼프 그리고 그 피터 나바로 그리고 일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정치적 쇼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도 이 정도로 관세를 세게 부과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좀 깊이 보니 이들은 정말로 관세로 수입 뭐 어쨌든 물론 협상이 어느 정도 하겠지만 관세로 재원을 충당해서 실제 자기들이 정말로 먹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무역 장벽이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정말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자기들은 수출을 많이 못하는데 중국은 엄청 수출하는 게 이게 정말로 굉장히 자기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해서 관세를 통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균형을 잡고 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네, 다만 그런 논리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논리는 매우 틀릴 안 그렇다. 가능성이, 미국이 네. 저 모양 저 꼴이 된 건 지들이 일은 안 하고 맞습니다. 돈을 찍어서 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러면 이제 이선철 대표님의 반대 쪽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뭐 충분히 동의할 만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전 세계의 주요 수출국들이 네. 그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사들여서 쟁여놓고 이걸 외환 보유액이라고 포장해서 보유하고 있는 바람에 네. 그게 뭐냐, 외환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한 증거물이지. 내버려뒀으면, 즉 외환 보유액을 쌓아두지 않았으면 달러가 충분히 더 약세가 됐을 것이고 네. 그 약세의 힘으로 미국 제품이 많이 팔렸을 텐데 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그렇게 쟁여두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네. 우리는 억울하게 수출 경쟁력이 그럼 줄어든 거 아니냐. 니네 나라 돈도 그렇게 억지로 강세 한번 만들어 볼까? 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손해본 게 맞지. 그러니 그거를 외환 보유액 앞으로 쌓지 말고 그리고 그동안 그런 식으로 더티 플레이 한 거를 관세로 다시 토해내라. 네. 일견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틀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네. 중국의 경우에 지금 금을 엄청 매집하고 있잖아요. 달러를 저는 절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세 정쟁이 지속돼도 오히려 예, 중국 입장에선 어떻게 뭐 제가 그 담당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를 네. 그 위안화를 또 계속 절하를 해야 한다. 아니요, 위안화를 절상해야 된다.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 네. 트럼프는 지금 뭐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제조업이 살아나고 이럴 거라고 믿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모든 관세 장벽을 다 없애고 그냥 다 제로, 전 세계가 제로라고 한다고 해도 예. 제가 봤을 때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는 게 일단 아니라고. 관세는 변수를 치우고 관세는 없다 치고. 네. 중국의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제 금을 그렇게 막대하게 사놓은 걸 뭐 위안화와 연동을 시키든지 굳이 연동까지는 안 시켜도 어쨌든 금을 막대하게 보유한 상태에서 위안화를 절상을 시키게 되면 중국인들의 소비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소비력은 굉장히 강해질 거고 어차피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 정도로 100%가 넘는 관세라면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은 끝난 거거든요. 그 정도로 강해진 그러니까 절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는 정말로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달러가 약해지고 그럼 정말로 미국의 국민들이 정말로 양말을 만들거나
아이폰을 조립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중국의 그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진짜 소비력이 강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미국처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절상이 되면 소비력이 강해지고 수출은 잘 안 되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계속 착취했던 거지. 예. 값싼 노동력으로 그래 너네들은 저기 양말 이거나 해서 먹어. 뭐 예를 들면 하고 그런 거 하다가 심지어 중국은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원래는 자기들이 제재를 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게 제재의 역설인데 그 말이 당연히 옳은데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와 측근들이 요즘 하는 말은 네네. 그래 알았어. 그 대신 중국이 그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그 외환 보유액 많이 쌓아놓은 건 맞잖아. 네네네. 그게 개입을 안 했다면 달러가 더 약세가 되고 위안화는 강세가 됐겠죠. 네네. 그 이제 트럼프 측근 얘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제품인 보잉기나 뭐 기타 등등 뭐 포드 자동차가 중국에 더 많이 팔릴 거고. 네네. 그 대신 중국인들의 소비력도 높아지겠죠, 당연히. 네네. 미국인들의 소비력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흥청망청은 못 쓸 거고 네네. 미국인들도 앞치마 두르고 아이폰 조립하러 가야 되겠지. 네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불균형 맞추자. 우리가 조립한다면 하는 거지. 우리 미국인들이 아이폰 조립하는 걸 니네가 왜 걱정해? 네. 외환 보유액이나 쌓지 말고 환율이나 정상화시키자. 네네. 라는 말은 맞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실은 기축통화의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따라줬으니까 그 외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를 쌓는다는 것 자체가 쌓으면서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규칙을 안 따르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바로 뭐 예를 들어서 금으로 바꿨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달러를 나는 달러를 너희 그렇게 찍어내는 거 자꾸 2008년에도 보고 하니까 더 이상 달러를 받기 싫어. 예를 들자면 뭐 나는 이제 달러는 안 받을래. 물물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위안화로 교환하든지 아니면 금으로 하자 라고 했다면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미국 외의 나라들이 무역을 하면서 그런 달러를 쓰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시비 걸고 뭐 그들이 침취해 있는 그 어떤 약간 굉장히 제가 뭐 표현이 그들이 심취해 있는 그것이 싸가지 없는 얘기 무역에 대한 어떤 무슨 말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내용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자해를 하는 내용이고 자기들이 어떤 특권을 누려왔는지를 모르는 경제적인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땐 던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건 맞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와 측근들이 얘기하기에는 지들이 뭐 지난 몇십 년간 오로지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노력 봉사만 하다 피해본 것처럼 표현하는데, 네네. 제가 지들이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정신이 약간 그런 표현 안 하셨는데 제가 거칠게 요약하는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뭐 태도로서는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하게 여쭙는 건 지금 트럼프와 측근들이 추구하고 주장하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든 말은 되고 도라는 가는 거야 라면 그렇게 가겠구나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놔야 되고 아유 그건 해도 안 돼. 쟤들 완전히 처음부터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시나리오는 되지도 않아라고 우리가 제껴놓고 다른 시나리오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어느 쪽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희생봉사한 거는 아닌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얻은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근데 트럼프와 측근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얻었던 거 우리 안 얻을 게 이제 앞으로 포기할게. 우리도 일 열심히 하고 제조업 한다니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니들도 이제 그런 거 쌓지 마. 누구는 소비만 하고 누구는 제조만 하고 이런 거 이제 안 할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도 득본 거 있지만 우리도 손해 본 게 많아. 우리 제조업 다 날아갔잖니.
그러니 앞으로 우리도 제조업 할 거고 제조업하면 머리에 땀 나고 힘든 거 알아. 손에 기름 묻을 거야. 네네. 할 거라고 우리가. 네네. 우리도 할 거니까. 네네. 너희들도 이제 수출해서 번 달러 쟁여놓지 말고 네네. 외환시장에다 다 쏟아. 그래야 달러가 약세가 되고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해서 우리 물건 더 팔리고 해서 무역이 균형 잃을 거 아니냐. 네네. 경제학 교과서 읽어봤잖아. 네네. 그대로 하자니까. 라는 게 미국의 말이라면 그리고 진짜 하려고 한다면 야 저거 되겠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네네. 아니면 그 말에도 문제가 있고 어폐가 있어서 저거는 안 될 걸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네, 저 완전히 이해를 했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정말로 그대로 그냥 가겠다. 그래서 달러도 보유하지 말고 예. 달러 다 팔아. 물론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은 저는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체가? 상황에서.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간다라는 건 왜요? 미국이 지금 아이폰을 조립을 하거나 뭐 양말을 생산하거나 뭐 양말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미국 자국 내에서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수단조차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설령 아주 오랫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그 사이에 주가가 박살나고 달러가 약해지고 장기금리가 오르고 이래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걸 계속 추진한다면 추진해서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 상관없어 주가 박살나고 상관없고 그냥 우리 제조업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실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조업이 돌아갔을 때 미국인들의 물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생산성 초기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럼요. 애초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다면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생산성은 그런 제조업 측면에서 어떤 생산성이 좋냐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미국이 공장 짓고 해도 안 될 거다는 말이죠. 그렇죠. 혹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지들이 어떻게 아이폰을 조립하겠습니까? 못해서 중국으로 간 거지. 네네. 말은 저도 그렇게 했어도. 네. 그럼 트럼프는 그걸 저도 알고 대표님도 아는 이 상황을 트럼프도 알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몰라서 저렇게 계속 저러고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는 저도 알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 피터 나바로 같은 분은 굉장히 정말로 치우친 인사로 알고 있고 그거를 무조건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고 만드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같은데 트럼프는 그래도 조금 알지 않을까 싶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건의 시작은 결국에는 이제 정치로부터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본인이 당선된 것과 여러 이런 그런 배경들이 러스트 벨트나 이제 그런 자기의 지지층 기반으로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게 또 뭐 근데 요새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트럼프도 뭐 관세 얘기와 자유무역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아예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신념도 있고 또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도 같다. 일단은 저렇게 요란하게 하면서도 아이폰 공장 오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트럼프도 다만 미국인들 손으로 어찌어찌 해보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 것부터 뭐 아니면 중요한 것부터 몇 개 오라고 하고 오게 만들고 뭐 그러는 정도에서 대충 접을 것 같다는 판단이시군요. 아무래도 타협을 그래도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10% 보편 관세는 그거는 어쨌든 남는 거잖아요. 그거는 끝까지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굉장히 있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으로 올 때는 10% 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관세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소비세니까 미국 국민들이 내는 국민들이 소비세가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성장에 대한 뭐 지금까지 미국의 주식이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건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였잖아요. 근데 그 성장에 대한 기대 프라이싱을 꺾이게 하는 안티그로스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부과가 된다는 거고 오히려 ROW 같은 경우는 그 관세를 부과를 받는 업종의 그 기업가 뭐 좀 힘들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복 관세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저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 지금 제가 뭐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지금 미국의 소비를 어쨌든 어떻게든 지탱해 주던 거는 웨alth 이펙트가 굉장히 높아진 웨alth 이펙트가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주가 오르니까 가니까.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하고 맞습니다. 그게 소비로 돌고 네네네. 그거에 많이 기반한다고 봤는데 이미 지금 고점 대비 한 20% 정도가 어쨌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지고 계속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심지어 장기 금리까지 원래는 이런 상황이라면 장기 금리가 낮아져 주면서 최소한 자동적으로 어떤 기본 안전망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근데 지금은 반대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게 심지어 텀 프리미엄의 주도로 조금 어려운 얘기를 또 어쨌든 텀 프리미엄의 확장의 주도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경제에는 지금 현재 실시간 아주 강한 압력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10%의 보편 관세는 미국에 또 독일 것이다. 그럼요. 네, 하여튼 비싸진 물가가 일회성 인상이든 지속적 인플레이션이든 올 테니까. 안 그래도 소비 여력이 떨어진 웰스 이펙트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말이죠. 굉장히 나쁜 영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물려 있는 분들이나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털고 나와야 되겠네요.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니 그 단기적으로는 향후 수개월은 그래도 지난번에 4,800 S&P 기준으로 4,800보다 조금 아래인 4,700이 단기 바닥 정도 그 부분이 단기 바닥이지 않을까. 향후 수개월은 좀 큰 레인지로 보시고 4,700에서 한 5,000 뭐 6, 700 정도 1,0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잘하면 3분기까지도. 그러니까 반등 기회는 있다. 반등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때 있을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지금부터 계속 빠질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투자자나 뭐 트레이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미국의 그런 큰 위기이고 다만 이번에는 전 글로벌 리세션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만 저러는 거니까. 미국만 안 좋아지는 흐름일 거라고 보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코로나 때처럼 떨어지지는 않고 베어마켓 랠리가 사람들을 다 깜짝 놀래킬 만한 베어마켓 랠리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래 왔다 역사적으로. 망해가는 나라도 계속 일직선으로 망하지는 않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외 사례가 뭐 과거 1973년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2000년도 그렇고 다 늘 베어마켓 랠리는 강하게 있었는데 유일한 예외 사례는 대공황 당시가 조금 좀 데드캣 바운스 왔다가 다시 확 떨어지고 또 죽고 또 죽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 저는 대공황스러운 하락 압력이라면 그거는 ROW는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 예를 들면 2년 후, 3년 후에는 미국 주가는 지금보다 더 낮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자연의 보편적인 원리를 계속 그동안 어기고 있었으니까. 돈의 힘이라면 돈의 힘으로라고 설명도 했었고 그동안 미국 주식 저렇게 왜 올라? 라고 했는데 결국 돈의 힘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인기 투표가 미국 주식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고 가리키고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무슨 건전한 그 국가 재정 준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M7이라고 표현되던 이른바 성장하는 기업들 제대로 돌아가는 경제 제대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독일처럼 준칙 지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성장의 선순환이 있는 그런 동네가 눈 씻고 봐도 태양계에서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 주식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어떤 기업이 뭐 M7과 비교하겠으며 중국의 어떤 기업이 그렇겠으며 한국, 유럽 어디를 가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떡하냐? 뭐 미국 예외주의다 그랬는데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그게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좀 실수하고 있다 한들 결국은 주식은 기업 싸움인데 투자 자금이 어딜 가요? 미국 말고?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훌륭한 기업인 거는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이 M7은 기업이 너무 좋고 훌륭하지만 훌륭한 기업과 투자를 하는 기업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좋은 거여도 뭐 제가 햄버거를 너무 맛있는 햄버거인데
100만 원 주고 저는 사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 밸류가 비싸다. 네, 밸류가 너무 비싸고 그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애플 하나가 뭐 한국의 시가총액을 훨씬 넘어서고 뭐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아무리 좋은 거여도 물론 이게 더 갈 거야. 달러도 더 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비트코인도 더 갈 거야.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거야가 유지될 때까지는 괜찮은데 비싼 건 그 비싼 거는 그게 더 이상 안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최근에 한 20% 정도 조정 있었나요? 네네네. 20% 조정으로는 이제 비싼 거품은 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20% 조정이 거기에 사실은 달러까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심지어 원화로도 지금 대선 이런 혼란이 있는 원화 대비로도 약해져서 좀 더 싸졌지. 예, 더 싸졌습니다. 미국 주식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는 어느 정도 거품이 거쳐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바닥이네요, 미국 주식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4,700 정도 4,000에서 뭐 반등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의 과정은 향후 이제 3분기 어닝이나 뭐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웰스 이펙트가 이미 1분기 때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게 실제 기업 실적이나 그 경제 지표에 반영되는 시점. 그 시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그때 공교롭게 관세의 이펙트가 이제 발현이 될 거기 때문에 물가는 어쨌든 매우 뭐 단기적으로라도 매우 높아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 겹칠 것 같고 이제 그 시점에 그래서 아마 길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뭐 큰 베어마켓 랠리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연말부터가 진짜 위험할 것 같다. 4분기부터가. 그래서 저도 이 정도 조정 받았으면 뭐 그럼 이제 그동안 거품으로 올라온 거에 대한 처벌은 받았다고 치고 그럼 지금부터는 굳이 앞으로 제가 2, 3년 후에는 미국 주식이 더 떨어져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대표님이 1초도 주저 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지금 M7 같은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이 2, 3년 후에는 지금보다 실적이 더 나빠져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멀티플은 지금 정도가 오케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내려간다면 실적은 더 나빠졌을 거란 뜻인데 혹은 인플레이션이 세게 와서 멀티플 수축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왜 그럴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질문 전에 그냥 미국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웰스 이펙트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쓸 테니 그러면 구글 실적도 줄어들고 메타 실적도 줄어들고 애플 실적도 줄어들 거다. 그래서 줄어든다. 뭐 기본 로직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M7 같은 기술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기업이라 글쎄요. 그게 꼭 거기만 줄어들까요? 미국, 유럽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은 예외고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ROW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횡보할 때 마치 24년에 중국이 훨씬 크게 아웃퍼폼 했듯이 저는 저희 고객 자산도 그렇고 ROW나 원자재에 굉장히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에 대해서 좀 암울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욕도 많이 먹고 이제 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잘못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굉장히 뭐 바닥을 완전 잡으려고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뭐 평소에 중국이 조금 관심이 있으셨거나 유럽이 관심이 있으셨거나 뭐 한국이 관심이 있으셨거나 한다면 이것도 많은 비판을 받겠지만 정말로 사시면 좋을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박스권 횡보장 때 같이 방향을 가더라도 상승할 때는 더 가고 하락할 때는 최근 뭐 올해가 계속 그런 흐름이잖아요. 하락할 때는 뭔가 어제 미국이 막 3%씩 빠지는데 오늘 한국 코스피 뭐 거의 보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박스권을 뚫고 내려갈 때 한국은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하겠지만 한국을 예로 들자면 한국은 뭐 2200 정도 전후가 아주 솔리드하게 바닥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이게 딱 2000년도에서 2009년까지가 굉장한 신흥국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국 주식이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이 2000년 IT 버블이 3년간 꺼지는 와중에 처음 한 6개월 정도만 방향이 커플링되고 그 뒤부터는 아예 방향이 다르게 갑니다. 뭐 다르게 많이 움직였죠. 예, 2000년 당시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2009년 미국이 양적 완화하고 그 이후부터 워낙 미국만 갔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 주식이나 뭐 한국도 포함해서 너무 강한 비관론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과거에 조금만 늘 신흥국과 한국은 미국은 이렇게 교차하면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금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힘들어도 부양하기 어렵고 매크로 사이클 자체가 아예 반대다. 예. 심지어 달러가 지금 유럽이 굉장히 그 재정 부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중국도 엄청난 재정 부양을 계획 중에 있고. 근데 지지 1주 전인가요? 2주 전에 10년 금리가 미국 주식이 크게 빠지는데 뭐 하루 만에 50bp, 60bp가 올라서 굉장히 수십 년 만에 하루 폭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었거든요. 미국 국채? 네, 미국 국채.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가. 네. 그 트럼프가 깜짝 놀랐던 때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때 당시에 유럽 국채와 중국 국채, 신흥국 국채는 반대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을 뜻하냐면 ROW는 앞으로 재정 부양이 엄청나게 할 건데 그 덕에 더 싸게 그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금리가 내려갔으니. 예, 미국은 반대로 향후 몇 년 안에 롤오버를 해야 될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채를 롤오버를 해야 되는 물량이 엄청 많은데 그것 때문에 베센트도 뭐 어떻게든 긴축을 정말 할 거고 장기 금리를 우린 타겟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허사로 돌아갈 정도로 몇 년 안에 이제 롤오버 해야 될 물량이 많은데 금리가 엄청 높아졌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런 매크로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정반대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미국에서 위기가 생기면 당연히 미국의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달러나 채권으로 가는 게 아닌 반대로 신흥국에서 위기가 생겨도 달러나 미국의 채권으로 가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70년대와 매우 유사한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잘 캐치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ROW 마켓에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나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박받았던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 쪽으로 쏠리는 돈 때문이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한국은 뭐 굉장히 한국 주식들의 뭐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맞습니다. 미국에서 불이 나서 다들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리고 이거는 관세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티핑 포인트에 접어들고 있었던 시점에 관세 핑계로 나오는 것이니 관세가 다시 없었던 일로 되더라도 그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라는 말씀이죠.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지탱해주던 웨스 이펙트가 빠진 채로 오래 가고 있다. 커다란 흐름과 물꼬가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00년 그 사이클 초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미국만 그렇고 미국의 M7이 뭐 영원한 기업이고 뭐 이제는 미국이 차별화돼 있고 하는 건 다 또 그때 만든 말이었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쏠리면 사실은 뭐 저는 중국 기업들을 많이 보니까 중국의 테크 기업들도 뭐 이번에 딥식 사태에서 보셨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뭐 M7이 예를 들어서 뭐 샘 알트만이 엄청난 돈을 뭐 7천조 원이었나요? 뭐 얼마를 펀딩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해서 뭔가를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어내도 그게 과연 그럼 소비자한테 결국에는 기업은 마진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럼 소비자한테 정말 마진이 남을 수 있는 만들고 있냐? 가격이 나올 수가 있냐? 미국의 구조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거에 엄청나게 적은 얼마 되지도 7천 그때 샘 알트만이 7천조를 얘기할 때 저는 깜짝 놀란 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맞먹는 금액을 지금 뭐 펀딩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결국에 수요가 있으려면 공급이 우선돼야 되고 그 공급이 정말로 너무 비싼 가격에 공급이 돼서 아주 소수만 누릴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는 그건 제대로 된 공급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외국인은 근데 자꾸 왜 우리 주식을 왜 팔까요? 레스트 오브 월드에 우리 코리아는 안 들어오나? 뭐 지금은 워낙
이제 좀 불안한 장이니까 일단은 뭐 현금화를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새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이고 외국인들 자금 흐름도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아직 빠질 일이 한참 많다. 예. 예.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사적으로 통계를 보자면 물론 고점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사지만 뭐 속칭 개미라고 하지만 저점에서도 개인분들 정말 저점 있죠. 네. 바닥에서도 개인분들이 많이 삽니다. 스마트 개미. 예, 그래서 너무 수급에 뭐 스마트 개미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수급에 뭐 외국인들의 그 플로우를 너무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저는 2,200까지는 언제든지 뭐 내려올 수 있고 하지만 지금 2,400대잖아요. 지금부터 매집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2,200까지 안 갈 수도 있고 뭐 얼마 전에 2,300도 갔었으니까 가지 않으면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저렴한 게 많다. 미국 주식 뭐 데드캣 바운스인지 뭐 베어마켓 랠리인지 탈출할 기회는 줄 거야. 살려는 줄 거야. 그러나 대세는 기울었어. 레스트 오브 월드 중국 주식, 유럽 주식 좋아. 한국 주식도 좋고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수 플레이 해라는 겁니까? 중국과 유럽은 한국은 뭐 그렇다 치고 뭐 요새는 ETF도 많고 하니까 좀 관심 가지시는 섹터를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루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